깊은 밤, 이상한 소리에 이끌려 소대장실 문 앞에 선 정호. 하하지 말라니까. 절망에 찬 여성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문고리를 돌리자 열린 문 너머로 보인 충격적 광경. 상의를 벗은 채 침대 위의 여성, 그리고 옆에 서 있는 김태훈 중위. 윤지수? 첫사랑의 얼굴을 알아본 순간 정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미리 눌러주시고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1987년 11월 경기도 연천의 최전방 부대에는 첫 겨울 한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장 이정호는 아침 점호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와 침상 정리를 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입대한 지 벌써 1년 8개월이 흘렀고 이제 제대까지 4개월 남짓 남은 시점이었죠. 하지만 정호의 마음속에는 장기 복무에 대한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호야, 또 멍 때리고 있냐? 그 같은 소대 후임인 상병 최민수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요즘 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좀 복잡해서. 정호는 담요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정호는 이 부대에서의 생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소대장인 김태훈 중위는 깐깐하면서도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병사들을 이끌어갔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죠. 무엇보다 정호 자신이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해왔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소대장실에서 나온 김태훈 중위가 생활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새로운 교육 계획이 내려올 예정이니까 모두 준비해라. 특히 정호, 너는 부소대장으로서 후임들 관리 잘 부탁한다. 예, 알겠습니다. 정호는 바른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김태훈 중위는 30 초반의 나이에 중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사관학교 출신답게 반듯한 성격으로 부대 내에서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깐깐하지만 믿을 만한 지휘관이라고 평가했죠. 정호가 이 부대에 온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최전방이라는 긴장감과 낯선 환경 때문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의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새벽 5시 30분 기상, 6시 점호, 그리고 하루 종일 이어지는 훈련과 경계 근무까지. 처음에는 힘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죠.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정호는 문득 며칠 전부터 신경 쓰이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밤마다 소대장실 근처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말이었죠. 처음에는 별것 아닌 일로 여겼지만 며칠째 계속되다 보니 왠지 모를 불쾌함이 밀려왔습니다. 정호 형, 어젯밤에도 그 소리 들었어? 일병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소대장실 쪽에서 나는 그 이상한 소리 말이야. 응, 나도 들었어. 뭔가 긁는 소리 같기도 하고.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 소리는 단순한 긁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복잡하고 알 수 없는 소리였죠. 마치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낮은 신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고양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최민수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아니면 쥐라던가. 이런 오래된 건물에는 쥐가 많잖아. 하지만 정호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소대장실은 방음이 잘 되는 구조였는데 그런 곳에서 소리가 새어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으니까요. 더욱이 그 소리는 밤늦은 시간, 대략 11시에서 12시 사이에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김태훈 중위가 소대장실에 있을 때만 말이죠. 식사를 마치고 오후 훈련에 참여하면서도 정호의 머릿속에서는 그 소리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격 훈련 중에도 체력 단련 시간에도 계속해서
그 이상한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동료들은 정호가 평소보다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느꼈지만 정호 자신도 왜 그런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훈련이 끝나고 저녁을 먹은 후 정호는 생활관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드리는 안부 편지였죠.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부대 생활도 이제 익숙해지고 제대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장기 복무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있어요. 이곳 동료들도 좋고 소대장님도 훌륭한 분이십니다. 편지를 쓰다가 펜을 잠시 멈춘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소대장실의 불빛이 보였죠. 김태훈 중위는 늘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보는 성실한 지휘관이었습니다. 부대 관리부터 병사들의 개인 상담까지 그는 소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죠. 하지만 오늘 밤도 그 이상한 소리가 들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정호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 소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그런 소리가 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평범한 소리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시계가 밤 10시 30분을 가리킬 때쯤 생활관은 조용해졌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이 잠자리에 들었고 정호도 침상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 때문에 쉽게 잠들 수가 없었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정호의 귓가에는 바람소리와 함께 부대 전체를 감싸는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11시가 조금 지나자 그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날보다 더 선명하게, 더 이상하게 들려왔죠. 정호는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소대장실 방향에서 나는 소리였고 그것은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소리와도 달랐습니다. 그날 밤도 그 소리는 어김없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호는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더욱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죠. 소리는 전날보다 훨씬 선명했고 무엇보다 그 소리의 정체를 알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억지로 참으려 하지만 결국 새어나오는 신음소리 같았거든요. 이상하다. 분명히 여자 목소리 같은데. 정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곳은 남성들만 있는 부대였고 소대장실에 여성이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낮고 애절한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목소리였죠. 정호는 조심스럽게 침상에서 내려와 맨발로 복도로 나섰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생활관은 고요했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바닥이 발바닥에 닿는 감촉이 현실적이었지만 동시에 꿈속을 걷는 듯한 기분도 들었죠. 소대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평소보다 더욱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그 소리는 더욱 분명해졌고 정호의 심장 박동은 빨라졌습니다.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호기심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소대장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정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그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분명히 여성의 목소리였고 그 목소리에는 고통과 절망이 섞여 있었죠. 하지 말라니까. 그 순간 정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여자의 목소리였고 그 말 속에는 거부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스쳐 지나갔죠. 대체 소대장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호는 문에 귀를 더욱 가까이 댔습니다. 그러자 김태훈 중위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조용히 해. 들릴 수도 있어. 낮고 급한 목소리였죠.
평소 차분하고 위엄 있던 김태훈 중위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다음에 들린 소리는 정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여성의 작은 비명소리. 아파요. 하는 간절한 호소가 문틈을 통해 새어나왔습니다. 정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소대장실 안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정호의 손은 자연스럽게 문고리로 향했습니다. 두드려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 망설이는 사이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문고리를 살짝 돌려보았는데 놀랍게도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평소 김태훈 중위는 항상 문을 잠그는 습관이 있었는데 말이죠. 또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정호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소대장실 안에는 여성 소령 복장을 한 군인이 상의를 벗은 채 침대 위에 있었고 옆에는 웃옷을 벗고 당황한 표정의 김태훈 중위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을 본 순간 정호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얼굴은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같은 동네에 살았던 윤지수였습니다. 정호의 첫사랑이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지수는 정호보다 2살 많았고 항상 꿈을 향해 달려가는 멋진 선배였습니다. 문 닫아, 이정호 병장, 지금 당장. 김태훈 중위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하지만 정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었고 무엇보다 지수의 모습이 너무나 참혹해 보였거든요. 지수는 정호를 보고는 눈을 크게 뜨며 입을 벌렸습니다. 정호야? 하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정호는 그 순간 지수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김태훈 중위가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장 문을 닫고 나가. 이건 명령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고 정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정호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문을 닫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죠. 생활관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방금 전 본 광경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지수의 절망적인 표정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정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평소 활발하던 성격도 사라졌죠. 동료들은 정호가 무슨 큰 사고를 친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아무에게도 그날 밤의 일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해야 할지 말하지 말아야 할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정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훈련 중에도 멍하니 있었고 동료들과의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았죠. 김태훈 중위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정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밤으로부터 사흘이 지났지만 정호는 여전히 그 광경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윤지수. 고등학교 시절 같은 동네에 살면서 정호가 몰래 마음을 품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지수는 정호보다 2살 위였고 항상 당당하고 똑똑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정호에게는 너무나 멋져 보였었죠. 정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용기를 내어 지수에게 고백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지수는 부드럽게 거절하면서도 정호야,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언젠가 너에게 어울리는 멋진 사람을 만날 거야 라고 말해주었었죠. 그 말이 상처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따뜻한 위로가 되었고 정우는 지수를 첫사랑으로 간직하며 군에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소대장실에서 본 지수의 모습은 정우가 기억하던 당당하고 밝은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수의 눈빛,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표정, 그리고 하지 말라니까라고 외치던 절망적인 목소리가 계속해서 정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호야, 밥도 안 먹고 뭐 하는 거야? 최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째 이상하더니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정호는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사실 정호는 그날 밤 이후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수의 얼굴이 떠올랐고 김태훈 중위의 차가운 명령이 귓가에 맴돌았죠.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정호는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활관 한 구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생활관 문이 열리며 김태훈 중위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미리 연락을 하고 오는데 이번에는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이정우 병장, 잠깐 나와라. 김태훈 중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정우를 바라봤지만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김태훈 중위를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부대 뒤편의 조용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죠. 김태훈 중위는 정우와 마주 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우 병장, 며칠 전 밤에 무엇을 보았는지 정확히 말해보라. 김태훈 중위의 눈빛은 평소의 따뜻함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지도 말이다.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아니면 모른다고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김태훈 중위의 표정을 보니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중위님, 저는 정우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김태훈 중위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잘 들어라, 이정우 병장. 내가 그날 밤에 본 것은 기밀사항이다. 김태훈 중위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군에서는 때로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때가 있다. 내가 본 것도 그런 임무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정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특별한 임무라니 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태훈 중위의 말에는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김태훈 중위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만약 내가 그날 밤의 일을 누구에게라도 말한다면 너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다. 군에서는 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잊지 마라. 정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고 동시에 그날 밤 본 일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정우는 지수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중위님, 그런데 그 여성분은?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려 했지만 김태훈 중위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미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으니까. 김태훈 중위는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군단 헌병대에서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 준비해라. 군단 헌병대라는 말에 정우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헌병대는 군 내부의 범죄나 기밀 누설 사건을 담당하는 곳이었거든요. 정우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중위님, 저는 아무 잘못도. 정우가 말하려 했지만 김태훈 중위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 준비해라. 그리고 기억해둬라.
이정우 병장. 내가 본 것은 없었던 일이다. 김태훈 중위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오후 2시 정우는 군단 헌병대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사실은 차갑고 삭막한 분위기였고 정우의 맞은편에는 중령 계급장을 단 헌병이 앉아 있었죠. 이정우 병장, 며칠 전 밤에 무엇을 목격했는지 자세히 말해보라. 헌병 중령의 목소리는 기계적이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그날 밤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듣고 소대장실로 갔던 것, 문이 열려서 안을 보게 된 것, 그리고 그곳에서 윤지수를 본 것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헌병 중령은 정우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정우 병장, 내가 목격한 내용은 절대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마라. 이것은 명령이다. 헌병 중령은 정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특급 전출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다른 부대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특급 전출. 정우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이유 설명도 없이 갑자기 전출이라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특급 전출 명령을 받은 정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헌병대에서 돌아온 후 동료들은 정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지만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려고 할 때마다 헌병 중령의 차가운 경고와 김태훈 중위의 위협적인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정우야, 대체 무슨 일이야? 헌병대까지 다녀오고 이상하게 굴고 최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무슨 큰 사고라도 친 거야?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그냥 간단한 조사였어. 하지만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최민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에게 공식적인 전출 명령서가 전달되었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다른 부대로 일주일 내에 이동하라는 내용이었죠. 이유는 부대 운영상 필요에 의한 인사이동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갑작스러운 전출 소식에 놀랐지만 정우 자신이 가장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정우 병장, 잠깐 나와라. 김태훈 중위가 다시 정우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소대장실이 아닌 부대 외곽의 조용한 곳이었죠. 김태훈 중위의 표정은 며칠 전보다 더욱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전출 명령 받았지? 김태훈 중위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던 김태훈 중위의 모습이 정우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죠. 예, 받았습니다. 정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좋다. 그럼 이제 모든 게 정리된 셈이군. 김태훈 중위는 담배 연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부대에 가서도 기억해둬라. 내가 여기서 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말이다. 정우는 참을 수 없어서 입을 열었습니다. 중위님,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분은 윤지수 소령은 지금 어떻게 되신 건가요? 김태훈 중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지? 저는 그분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정우가 말하려 했지만 김태훈 중위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인연은 중요하지 않다. 김태훈 중위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윤지수 소령은 이미 적절한 처리가 되었다. 너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적절한 처리라는 말이 정우에게는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대체 지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정우는 더 묻고 싶었지만 김태훈 중위의 표정을 보니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우는 짐을 싸며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송별회를 열어주려 했지만
정호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즐거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형, 정말 아쉽다. 갑자기 이렇게 가시다니. 후임인 박진우가 아쉬워했습니다. 새로운 부대에서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고마워, 진우야. 너도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정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정호는 마지막으로 소대장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더 이상 이상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날 밤의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조용했죠. 하지만 정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수가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새로운 부대로 이동한 정호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색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날 밤의 기억이 계속해서 정호를 괴롭혔죠. 지수의 절망적인 표정, 하지 말라니까라고 외치던 목소리,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정호는 동료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천 부대에서 복무했던 상병 하나가 면회를 와서 전해준 이야기였죠. 형, 혹시 윤지수 소령이라고 아세요? 그 상병이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며칠 전에 군 성폭력 관련해서 내부 고발을 했다가 군검찰에 피소되었다고 하던데요. 정호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수가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고발자로 군검찰에 피소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이에요. 그 상병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소령이 고발한 대상이 김태훈 중이라고 하던데 김중희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대요. 완전히 말이 뒤바뀐 상황이죠. 정호는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본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진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김태훈 중위가 피해자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들리는 말로는 김태훈 중위 집안이 꽤 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군 고위 간부 중에 친척이 있다나 뭐라나. 그 상병의 말에 정호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 바로 그것이 진실을 뒤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태훈 중위는 자신의 배경을 이용해서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고 있었고 지수는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목격한 진실은 묻혀지고 거짓이 사실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밤 정호는 편지를 썼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였지만 군대에서의 일은 한마디도 쓸 수 없었습니다. 대신 군대 생활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다는 말만 적었죠.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할 수 없었고 그것이 정호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부대에서의 생활이 석 달째 접어들면서 정호는 점점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그날 밤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고 지수에 대한 걱정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동료들은 정호가 전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했죠. 어느 날 오후 정호는 부대 내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작은 기사가 정호의 눈에 띄었습니다. 군 내부 성폭력 고발 사건 관련 징계 조치라는 제목의 짧은 기사였죠. 기사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군 간부를 성폭력으로 고발했던 여성 장교가 무고죄로 징계를 받고 조용히 전역 처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정호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지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대명과 시기가 모두 일치했거든요. 정호의 손은 떨렸고 신문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저녁 처리. 그 말이 정호에게는 죽음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지수가 군을 떠났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었고, 동시에 진실을 밝힐 기회도 사라졌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동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딴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수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견뎌내고 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호야, 요즘 너무 우울해 보인다. 같은 소대의 선임인 조병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 아니면 여자친구 문제라도?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나날이 계속되면서 정호는 점점 야위어 갔죠. 며칠 후 정호에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천 부대에서 온 편지를 통해서였죠. 편지를 보낸 사람은 최민수였습니다. 정호야, 안녕? 갑자기 전출을 가서 너무 놀랐어. 그런데 여기 부대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내가 떠난 후에 김태훈 중위님이 승진 추천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오히려 승진이라니 말이야. 너 혹시 그때 헌병대에 다녀온 것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편지를 읽은 정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태훈 중위가 승진 추천을 받았다니 이런 부조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수는 모든 것을 잃고 군을 떠나야 했는데 정작 가해자는 오히려 승진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호는 편지를 구겨서 던지고 싶었지만 대신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거든요. 정호는 이미 침묵을 강요당한 상태였고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지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정호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부대 행정실에서 정호를 찾더니 외부에서 온 편지가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서울시립병원 정신과라고 적혀 있었죠.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정호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호야, 안녕? 나 지수야. 갑자기 편지를 써서 놀랐지? 사실 나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 내가 그날 밤 본 일 때문에 많은 일이 있었어. 나는 진실을 말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 오히려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고 결국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어.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정호야, 너만은 알아줬으면 해. 내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내가 본 것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말이야. 나는 혼자 싸웠던 게 아니야. 너라는 증인이 있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 정호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지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정호야, 나는 이제 군을 떠났어. 그리고 당분간은 치료를 받으면서 지낼 예정이야.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어. 그때까지 너도 건강하게 지내줘. 그리고 고마웠어. 그날 너 덕분에 진실이 완전히 묻히지는 않았으니까. 편지를 다 읽은 정호는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정호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정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직 군복무 중인 상황에서는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정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제대를 하면 반드시 지수를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 정호는 지수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군 검열 때문에 직접적인 내용은 쓸 수 없었지만 지수를 걱정하고 있다는 마음만큼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수 누나, 편지 잘 받았습니다. 건강이 많이 걱정됩니다. 빨리 나아서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대하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으면서 정호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그리고 자신이 그 진실의 증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이죠. 지수의 편지를 받은 지 2달이 지나면서 정호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지내는 대신 제대 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지수를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정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호는 부대 도서관에서 법률 관련 서적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군 내부 성폭력 사건이나 무고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죠. 물론 군대 도서관에 있는 책들로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지식이라도 쌓아두고 싶었습니다. 정호야, 요즘 법률 공부하나? 소대장인 박중희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제대하면 법대 갈 생각이야?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정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정호는 박중희를 믿고 있었습니다. 김태훈 중위와는 달리 박중희는 정말로 병사들을 위하는 마음이 진실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정호. 박중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전출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괜찮아? 가끔 표정이 너무 어두워 보여서 걱정이 되더라고. 정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박중희에게라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지만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혼자 고민을 안고 있었던 정호에게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중희님, 만약에 말입니다. 정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것을 신고했더니 오히려 그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중희는 정호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정호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박중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호야, 군대라는 조직에서는 때로 정의보다 조직 논리가 우선되는 경우가 있어. 특히 상급자나 배경이 있는 사람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포기해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거야. 때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박중희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는 박중희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증거 보전과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바로 그것이 정호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에만 담아두었던 그날 밤의 기억을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했죠. 날짜, 시간, 상황, 들었던 대화, 본 광경까지 모든 것을 최대한 정확하게 적었습니다. 1987년 11월 23일 밤 11시 10분경 소대장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음. 여성의 신음소리 같았음. 11시 15분경 소대장실 문 앞에 도착.
하지 말라니까라는 여성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음. 문이 잠기지 않아 살짝 열렸고 윤지수 소령과 김태훈 중위를 목격함. 일기를 쓰면서 정호는 그날 밤의 기억이 더욱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질 수 있는 기억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박중희의 조언이 옳았습니다. 며칠 후 정호에게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연천 부대에서 복무했던 다른 병사로부터였죠. 그 병사는 정호와 친하지는 않았지만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형, 혹시 김태훈 중이 알죠? 형이 있던 소대 소대장 말이에요. 그 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알고 있어. 왜? 그 중위가 대위 진급 확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진급 발표 직후에 갑자기 다른 부대로 전속됐어요. 뭔가 급하게 처리된 것 같았어요. 정호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태훈 중위가 대위로 진급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갑작스러운 전속은 더욱 의외였습니다. 혹시 사건이 다시 불거질 것을 우려해서 미리 다른 곳으로 피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그 병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김중이 전속된 후에 헌병대에서 몇 번 더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 같았어요. 마무리 작업. 그 말이 정호에게는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혹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나 증언을 완전히 묻어버리려는 작업은 아닐까요? 그날 밤 정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태훈 중위가 진급하고 전속된 것, 그리고 헌병대의 마무리 작업까지 모든 것이 지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다시 서울시립병원이었죠. 정호는 급하게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정호야, 답장 고마웠어. 내 편지를 받고 많은 힘이 되었어. 그런데 나쁜 소식이 하나 있어. 김태훈이 대위로 진급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리고 다른 부대로 옮겨갔다고 하더라. 아마 이제 모든 게 완전히 묻힐 것 같아.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정호야, 나는 이제 정말로 포기해야 할 것 같아. 혼자서는 이 거대한 조직과 싸울 수 없어. 하지만 너만은 기억해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려줘. 그것만이 나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야. 편지를 읽은 정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수가 포기하려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부조리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호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제대까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행동을 취하겠다고 말이죠.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988년 5월 정호는 마침내 제대를 했습니다. 21개월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정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가족들은 정호의 제대를 기뻐했지만 정호 자신은 마음 한구석에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안고 있었거든요. 제대 후 며칠간 집에서 휴식을 취한 정호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지수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립병원에 전화를 걸어보니 지수는 이미 퇴원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죠. 정호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을 통해 지수의 소식을 알아보려 했지만 대부분 지수가 군에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을 뿐 최근 상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정호는 지수의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통해 연락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호야, 오랜만이네.
지수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지쳐 있었습니다. 제대 축하해.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내 번호를? 누나 만날 수 있을까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정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정호와 지수는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수의 모습은 정호가 기억하던 밝고 당당한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야위고 초췌한 얼굴, 그리고 어딘지 불안해 보이는 눈빛이 정호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누나,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정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다는 말로는 부족해. 정호야, 나는 정말로 모든 걸 잃었어. 군인으로서의 꿈도, 명예도, 심지어 내 자존감까지 모두 말이야. 누나, 저는 그날 밤에 본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기에도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정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호야, 고마운 마음은 정말 크지만 이미 늦었어. 김태우는 이미 대위가 되었고 다른 부대로 옮겨가서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 반면에 나는 무고죄로 기록이 남아있고 어디서든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야.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정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나 혼자가 아니에요. 저라는 증인이 있잖아요. 지수는 정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호야, 너의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너도 이미 헌병대 조사를 받았잖아. 그때 뭐라고 말했는지 모두 기록이 남아있을 거야. 지금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너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 정호는 그 말에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지수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누나, 그래도 한번 시도해봐야 해요. 언론에 제보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지수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정호야, 나는 이미 언론에도 연락해봤어.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기사화하기 어렵다고 하더라. 특히 군 관련 사건은 더욱 조심스럽다고 했어. 그 말을 들은 정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누나, 혹시 김태훈 중이, 아니, 대위와 관련된 다른 사건은 없을까요? 저 같은 다른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 김태훈이 나한테만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닐 수도 있잖아.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 군대에서는 이런 일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니까. 정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누나,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정호는 자신만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연천 부대에서 복무했던 동료들을 만나 김태훈 중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정호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태훈 대위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대에서도 비슷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아니었지만 여성 부하 직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정호는 이 정보를 지수에게 전했습니다. 누나, 혹시 이 정보가 도움이 될까요? 지수는 처음으로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야? 만약 비슷한 사건이 또 있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소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없었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직접 나서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1988년 말 정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진보 성향의 주간지에서
군 내부 성폭력 실태에 대한 기획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정호는 망설임 없이 그 잡지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군 내부 성폭력 사건의 직접 목격자입니다. 실명으로 인터뷰해도 됩니다. 정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와의 첫 만남에서 정호는 그동안 간직해온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의 목격담부터 헌병대 조사, 그리고 지수의 억울한 상황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말했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증언입니다. 기자는 흥미롭게 들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사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 다른 증거나 증인이 더 있을까요? 정호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모두 제공했습니다. 일기, 편지, 그리고 동료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기자는 몇 주 동안 추가 취재를 진행했고 마침내 기사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1989년 1월 정호의 실명 인터뷰가 담긴 기사가 발행되었습니다. 군 내부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부조리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다른 언론들도 후속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발행된 후 정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군 관련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정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다는 안도감이 더 컸죠.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 후 정호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실에서 전화를 한 것입니다. 정호 씨, 기사 잘 읽었습니다. 혹시 국정감사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비서관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군 내부 성폭력 문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입니다. 정호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의 증언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한편 기사의 파장은 군 내부에서도 컸습니다. 김태훈 대위가 근무하고 있던 부대에서는 비상이 걸렸고 국방부에서는 긴급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태훈 대위의 현재 부대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여성 간부가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증언은 사건을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이끌었습니다. 김태훈 대위의 행위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인 범죄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정호는 지수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나, 이제 상황이 바뀔 것 같아요. 누나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이야? 정호야, 내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영원히 불가능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국정감사 당일 정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호는 그날 밤의 진실을 또다시 증언했습니다. 저는 1987년 11월 23일 밤 소대장실에서 일어난 일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윤지수 소령은 피해자였고 김태훈 중위는 가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군 조직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고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정호의 증언은 생생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진지하게 들었고 몇몇은 분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증인께서 보시기에 이런 은폐 작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한 국회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 대한 특급 전출, 헌병대 조사, 그리고 김태훈 중위의 승진과 전속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정호의 증언이 끝난 후 국정감사는 국방부 장관에게 강력한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사건 재수사를 발표했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김태훈 대위는 그동안 여러 명의 여성 부하들에게 비슷한 행위를 해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배경을 이용한 조직적 은폐 시도도 구체적으로 드러났죠. 결국 김태훈 대위는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에서 제적되었고 민사재판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지수는 명예회복과 함께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호야, 정말 고마워. 사건이 마무리된 후 지수가 정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억울함을 안고 살아야 했을 거야. 하지만 정호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기사 발행과 국정감사 증언 이후 정호에게는 협박 전화와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보수 단체들은 정호를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배신자라고 비난했죠. 정호야, 괜찮아? 부모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옳은 일을 했어요. 정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정호의 용기 있는 증언은 사회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고 군 내부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92년 정호는 조용히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대학에서 만난 같은 과 후배였습니다. 결혼식에는 지수도 참석했습니다. 이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많이 되찾은 지수의 모습이 정호에게는 무엇보다 기뻤죠. 정호야, 행복하게 살아. 지수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너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야. 결혼 후 정호에게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딸의 이름은 진실을 의미하는 진아로 지었습니다. 정호는 딸을 키우면서 그 옛날의 일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딸이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정호는 서재 한 구석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내 보았습니다. 지수가 병원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였죠. 정호야, 너만은 기억해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려줘. 정호는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빠, 뭘 보고 계세요? 딸 진아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아빠의 옛날 이야기야. 정호는 딸을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진아야, 아빠가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세상에는 때로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져야 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말이야. 진아는 아직 어려서 아빠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소대장실의 문을 연 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다고.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진실과 마주한 것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진정한 자신의 시작이었다고 말이죠. 지금도 정호의 방 한구석에는 지수가 보낸 그 편지가 고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는 정호에게 용기와 의지를 불어넣어준 소중한 유산이자 진실의 힘을 믿게 해준 증거이기도 합니다.